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TF 첫 회의가 이번 주 광주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양시가 추진한 공중하강 체험시설인 섬진강 별빛스카이가 수익성 문제로 위탁업체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농산어촌 의료 공백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의 매몰자 수습이 마무리된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비롯해 공사 관련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하고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작업자 4명에 대한 수습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1일 사고가 난 지 46시간 만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고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인원을 기존 36명에서 62명으로 늘리고 경무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 본부를 꾸렸습니다. 현재까지 9명의 공사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공사 핵심 관계자 8명에 대한 출국 금지도 신청했습니다. 또 시공사와 감리, 설계 등 공사에 참여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설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제기됐던 부실 용접 의혹과 지지대 없는 콘크리트 타설 방식 등 시공 전반을 살펴보고 설계는 적절했는지 관리 감독의 책임은 다했는지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 발주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만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관내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가 발주하고 직접 관리 감독한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민간 공사 현장이었던 학동 화정 아이파크 참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광주시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대변인은 이번 참사는 사고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며 기존 참사와 연관짓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활동하기 무난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게 시작했지만요.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무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비가 지나면서 날이 흐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점심 무렵부터는 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영상권의 날씨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낮 동안 특히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전환은 앞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간 주도로 추진돼 준공을 마친 신안의 전남 해상폭력 1단지입니다. 회전하는 날개는 연간 3억 킬로와트시가량, 9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전력을 생산합니다. 전남에서 일고 있는 에너지 산업 붐은 우리 삶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특강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송전망 확충 문제입니다. 오는 2038년 송전망이 완성될 때
호남의 기저전력인 한빛원전 1, 2호기는 수명을 다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적의 송전과 지역 소비, 저장과 변환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그랜드 마스터 플랜 442 전략을 전문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향후에 늘어날 수 있는 전력 소비량, 그리고 우리가 발전하는 발전량, 그다음에 송전설로 전기의 품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교수님이 할 때는 442 전법이 가장 맞다. 농어촌 산업 전반에 이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기후위기는 곧 경제 문제라며 두 가지 리스크가 소개됐습니다. 첫째는 농업과 관광 등 실물 경제 전반에 피해를 주는 물리적 리스크. 둘째는 탈탄소 사회 경제로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유와 화학, 반도체 등 산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전환 리스크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빠른 탈탄소 산업구조 확립은 이 같은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는 경제 문제고요. 새로운 탈탄소 무역 규범이 현실화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대안이 없지 않다. 빨리 에너지 수급 구조를 뭘로 바꿔야 한다?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이제는 에너지를 바꾸는 시대. 빠르게 전개되는 에너지와 산업 환경의 변화는 우리 지역에도 선택이 아닌 선제적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지역 친환경 자동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이 1년 더 연장됩니다. 광주시는 내년 말까지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는 친환경 자동차 이용 혜택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광주시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줄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수와 순천 지역의 기초의원을 3명 이상 뽑는 선거구가 줄고 대신 2인 선거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들은 민주당 독점 체제를 강화하고 정치 개혁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9곳. 이 가운데 시의원 3명을 뽑는 3인 선거구는 4곳입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읍면동을 일부 재편해 2인 선거구를 늘리거나 외곽에 있는 농촌 지역만 따로 묶어 선거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우려가 터져나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또 조직력이 있는 사람들, 또 자금력이 있는 세력, 이런 데만이 유리하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여수 지역에서도 시의원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재 4인 선거구인 여서 문수 광림을 여서 둔덕 문수 광림으로 재편해 각각 2명씩을 뽑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는 여서동과 문수동을 분리하자는 의견을 도당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인 선거구 확대는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정치 개혁의 핵심인 중대 선거구 확대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비판과 반발 여론이 강합니다.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들은 다음 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선거구 개편 움직임을 중단하고 중대 선거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야심차게 혈세로 조성한 공중 하강 체험 시설의 새로운 위탁업체 찾기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가 사실상 운영 포기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사업자 모집에 나섰는데 7번째 모집 공고에도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 무산될 위기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광양 망덕지군의 공중하강체험시설 섬진강 별빛스카이. 지역의 새로운 핵심 관광 콘텐츠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시설 이용객 수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5,300여 명, 예상치의 25% 수준에 그친 겁니다. 위탁 운영업체는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운영 포기를 선언했고, 광양시는 지난 9월부터 새로운 위탁 운영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초 입찰 예정가가 1억 3,800여만 원이었는데 응찰업체가 나서지 않은 겁니다. 이후 광양시의 입찰은 6번이나 유찰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7번째 입찰가도 6,200여만 원까지 낮아진 상태지만 그럼에도 마땅히 나서는 희망업체가 없습니다. 8차, 9차까지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9차까지 진행이 되면 예정가격이 약 4,157만 원 정도까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9차까지는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시는 내년 히어로즈파크 야영장 개장 등 섬진강 배알도 수변구역 관광 콘텐츠 사업들이 연계되면 운영업체 선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각종 관광시설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준공이 되면 같이 연계했을 때는 우리 시설물들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현재 2-3곳 업체가 관심도 보이고 있는 만큼 결국 위탁 운영업체가 선정돼 시설 운영 중단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시민들의 혈세 69억 원을 투입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첫 번째 핵심 관광 콘텐츠 섬진강 별빛스카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광양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의 군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이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가 임박하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모레 광주에서 개최될 TF회의에서는 지난달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정부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첨단산업 기반 조성과 주민 지원 사업 재정 확보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 개통 시점인 2027년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이 광주의 1조 원 지원 약속과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전남대 학교가 교내 모든 구성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8종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서비스는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와 그록 등으로 학생과 교수, 직원과 연구원을 포함한 전 구성원은 학교가 별도로 제작한 플랫폼에서 AI 프로그램 8종 전체를 동일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대는 KT와 글로컬 대학 도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AI 기반 공동 프로젝트 확대 등 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을 약속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장수구는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내년에는 의료원의 진료 과목을 축소하고 응급실 운영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눈앞에 닥친 농산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주연 기자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외래 진료실. 통증 치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들이 잇따라 의료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 내년이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통증 진료와 소아 진료를 맡아온 공중보건의 2명이 모두 전역하면서 해당 진료과가 통째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걱정됐죠. 급할 때는 의료원으로 오는데 저녁에 같은 때 그런 때는 의료원밖에 없잖아요. 여기요. 없으면 큰일 나죠.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의사 4명 가운데 2명도 내년에 전역합니다. 2명만으로는 법정 근무 시간 안에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중보건의 장수군에 18명이 근무 중인데 내년에 8명이 전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응급실도 지금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말지.
보건지소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장수군 5곳의 지소를 공중보건의들이 번갈아 돌며 운영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지소문을 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수군은 응급실을 지킬 의사 2명과 지소 진료를 맡을 의사 2명의 채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충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행정에서도 마냥 돈을 예를 들어서 연봉 책정을 많이 해가지고 들여오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장수군만의 위기가 아니라 농어촌 지역마다 이미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5년 전 373명이었던 도내 공중보건의 정원은 올해 253명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각 시군이 요청한 신규 공중보건의는 144명이었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67명만 배치됐습니다. 내년에도 전북에서는 새롭게 136명의 공중보건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추세라면 충원율은 또다시 5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울산 프로야구단의 2016 시즌 퓨처스리그 참여가 한국야구위원회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개막을 3개월 앞둔 지금까지 감독도 선수단도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의 합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이사회가 울산 프로야구단의 2026 시즌 퓨처스리그 참가를 의결하고 최종 승인했습니다. 울산 프로야구단은 프로야구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창단한 구단이 됐습니다. 지역 야구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야구단 창단 소식 이후 프로야구단이 문수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지역 동호인들의 이용 불편 걱정도 제기됐지만 야구 불모지인 울산에 본격적인 프로야구 인프라가 조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 경기를 보면서 기량 향상이라든지 초중고 팀하고 니틀이 있지만 또 각 학교나 클럽들이 더 만들어지는 활성화된 계기가 리그 참가가 확정된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건 단장과 감독 선임입니다. 리그 참가를 위해서는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 7명과 선수 35명의 최소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2026 시즌 퓨처스리그 개막일을 단 3개월 남긴 시점에 울산 프로야구단은 아직 선수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구단 프런트 구성과 선수단을 이끌 감독 선임이 해결돼야 선수 영입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야구팬이라면 이름을 알 수 있는 야구인을 감독으로 추대하겠다고 밝혀온 울산시는 이달 안에 감독 선임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선수단 구성에 관심이 모이면서 메이저리그 출신 스타 선수의 합류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 프로야구단은 현재 프로팀에 미소속된 자유계약 선수와 최대 4명의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데 해외 진출 후 국내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선수도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외 리그 직행 후 국내 복귀를 하는 선수는 프로야구 드래프트 신청에 2년 자격 제한이 있지만 울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 메이저리그 통산 525경기에 출전해 67홈런을 기록한 최지만이 2027년 드래프트로 국내 복귀를 준비하고 있어 본격 복귀 전 울산이 가장 적합한 구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KBO와 울산시는 현재까지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프로야구 최초 시민구단 출범에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026 시즌 퓨처스리그는 내년 3월 20일에 개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에서 링거 주사를 맞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 구청장은 응급 상황이라 불법이 아니라면서도 인사 불만을 품은 직원의 음해라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김 청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손은민 기자입니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로 김 청장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청장에게 링거 주사를 놓은 보건소 관계자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료행위를 한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로서 청장에게 적절한 진료와 처치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지럼증하고 약간 현기증이 나고 이래서 밥 먹을 때 수액 주사를 해서 포도당 주사를 놓습니다. 또한 다른 첨가물 없이 순수 흰거 주사, 수액 주사라 그러죠. 김 구청장은 코로나 시절 업무 과중으로 쓰러져 응급 상황이었고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다면서 인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고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법 위반 사항이 더 있는지 조사한 뒤 이달 안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광주시 예산 7조 6,809억 원, 광주시 교육청 예산 2조 8,257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광주시는 766억 원 증가했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495억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고 이금주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장의 추모 음악극이 어제 전일빌딩에서 열렸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이금주 회장 4주기를 맞아 그의 생애와 투쟁 기록을 조명하는 추모 음악극 어디에도 없는 나라를 공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최근 80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신형 근로정신대 피해자도 참석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5.18 주요 가해자를 처벌한 법적 바탕이 된 5.18 특별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5.18 특별법의 공표문과 법원 판결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는 내년 2월까지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귀가한 이후에는 즉시 샤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은 지구온난화로 겨울철에도 발병 사례가 이어지는 추세로 최근 4년 사이 12월에 발생한 건수는 2021년 79건에서 지난해에는 19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부진으로 여수 국가산단 주요 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여수산단 주요 기업의 생산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4% 줄었고 또 같은 기간 고용률은 64.2%로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44% 이상 증가하면서 산업 전반에서 일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석유화학산업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라남도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이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대체로 무난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인데요.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면서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점심 무렵
새벽부터는 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아침 기온 영상권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특히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곡성과 구리에서는 오늘도 영하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0도 가까이 올라서 낮 동안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